한 일본의 마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며 쑥덕거리는 일본인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왜 일본인들이 한국인 편을 드는 거냐면서 자신들 조상들이 조선인들을 부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미친 말들을 하는데요. 일본의 이런 실상을 폭로하며 한국인들에게 사죄하는 한 여성의 사연은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구호단체의 현장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31살 사토 사쿠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일본을 강타한 제10호 태풍 산산 때문이에요.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현재 일본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태풍 산산이 남서부를 느리게 지나가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태풍이 야마구치현 야나이시 부근을 시속 15km로 지나고 있다고 해요.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로 상륙 초기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중심 부근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한답니다. 엄청난 속도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야마구치현의 한 마을은 거의 모든 집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지붕 위로 대피한 상태고 이들을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아요. 수도인 도쿄 근교의 한 강가 마을마저 제방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밤새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우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죠. 수도인 도쿄마저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구호단체 현장 코디네이터인 저마저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 살 길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고 구조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이 저희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이 오면 저희의 이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정리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구조대원들과 민간인들은 본인들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한국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라는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팀들의 저력을 알고 있는 저는 이게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보 같은 일본인들에게 한국 구조대원들의 놀라운 위기대처 능력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국인 분들에게 한국인조차 모를 숨겨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토록 신뢰하게 된 계기는 바로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국제구호 현장 코디네이터로서 첫 해외 파견이었기 때문에 재난 현장의 모습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도착 직후 제가 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공기 중에 가득한 먼지와 절망감. 하지만 저희는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이 긴급 구조 요청에 응해야 했어요. 바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갇힌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면서 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살려달라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곧이어 저를 따라 우리 일본 구조팀이 도착했어요. 저는 드디어 구조가 시작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잡고 작전을 짜는 듯 했던 일본 구조대원들이 제게 오더니 우리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이 사람들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서 공포와 당혹감이 느껴지자 차마 그들을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구조대원들은 수중 구조 경험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일본처럼 자연재해가 잦은 나라에서 온 구조대원들이 수중 구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을 내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규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커다란 승합차 한 대가 저희 앞에 서더니 보호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마블의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엄청난 포스로 나오는데 그들이 타고 온 승합차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처음엔 한국 구조대를 의심했어요. 재난 상황에 잔뼈가 굵은 일본 구조대원들도 포기한 걸 한국 구조대가 해결하긴 어려울 거라 생각했죠.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자연재해가 덜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팀의 리더가 우리에게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을 때 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달까요. 무엇보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우리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복잡해 보이는 다이빙 장비, 수중 통신 장치, 심지어 로봇 같아 보이는 것들도 있었죠. 이런 장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은 아닐지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국팀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한국팀이 구조를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새로운 여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주차장 구조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수중의 시야는 마치 진흙탕처럼 뿌옇게 변해버렸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했고 장비들은 여진으로 인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와 무너지는 소리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죠. 짧은 여진이 지나간 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조차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걸 헤집는 순간 지하가 무너질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한국팀 리더가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달려가서 그들의 앞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저곳에 들어가는 건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팀의 리더는 단호했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온 이상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군요? 영웅놀이라도 하겠다. 이건가요? 한국팀 리더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돌아갔고 한국팀 리더가 장비를 챙기는 동안 일본 구조대원들은 그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죠. 저 인간 곧 울면서 돌아올걸? 산채로 나오면 다행이지. 아니 어쩌면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겠네.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본인들은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목숨 걸고 사지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저게 할 말인가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 리더의 무모해 보였던 결정은 기어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가 수중통신기를 통해 첫 번째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희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생존자도 발견되었죠. 그런데 네 번째 생존자의 발견 소식을 듣고는 모두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기 네 번째 생존자가 있습니다. 임산부예요.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팀 리더의 지시에 따라 안으로 들어간 한국팀 구조대원들은 3명의 생존자를 먼저 꺼냈고 마지막으로 리더가 임산부를 안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임산부는 힘겹게 외쳤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현장은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은커녕 안전한 장소조차 없었어요. 일본에서 온 남성 의료 관계자가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료 관계자 입에서 저런 말이라뇨? 당신은 여진으로 인해 가뜩이나 안 좋은 도로가 뒤집어진 상태라 앰뷸런스가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이의 머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강하게 항의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이곳에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모두 제 책임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체 환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의료인이라 할 수 있단 말인지. 이건 직업의식과 사명감의 부재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팀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아내가 출산할 때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간호사의 지시 아래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담요를 깔고 온수를 준비하고 소독된 도구들을 가져왔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세상으로 나왔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저를 구해주신 구조대원분의 이름으로 하겠어요. 이 말에 한국팀 리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간호사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팀의 용기와 전문성 그리고 인간의 큰 감명을 받았어요. 반면에 일본팀의 행동은 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편견과 문화적 제약에 얽매여 있다니 같은 일본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팀을
향한, 무한한 신뢰는 이 일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희망 없는 일본이지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도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게 된 데는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 전조 증상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잦아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주의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보를 무시하고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어이 지진에 휘말리고 말았죠.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와놓고는 지진 수습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능해지자 호텔에 갇혀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게 하거나 호텔 직원에게 협박을 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일부 객실에서는 불법 도박장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문을 전부 열어놓고 방을 오고 다니며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해외에 나가는 중국인들은 돈이 많다는데 판돈도 꽤 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도 크죠. 경찰이 이곳에 올 정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 범법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덜 주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불법 도박을 제지하러 간 여성 직원을 허락 없이 더듬는 듯 파렴치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밖으로 나왔고 호텔 주변의 백화점 지하로 들어갔어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건 제 발로 저승길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백화점 지하는 보물창고 그 자체였나 보더라고요. 그들은 급하게 대피하느라 차마 문을 닫지 못한 미슐랭 3스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와인과 위스키가 보관된 것을 보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판단력을 상실했고 위험에 대한 인식도 무뎌진 상황에서 지하에는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수관과 지하에서 유입된 물들로 인해 지하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전기가 제대로 차단되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고 가스 누출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민폐 관광객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광경은 물이 차오른 지하에서 나오고자 발버둥 치는 이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고 한 여성이 고함을 지르며 다른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했어요. 탈출구를 만들겠다며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부셔서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희 일본 팀들은 이 심각한 모습을 보며 이거 정말 위험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대형 백화점에서 사람을 구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거야? 그걸 팀장님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이젠 일본 구조팀 내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보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태극기가 보였어요. 정말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저 태극기를 보니 마음이 순식간에 편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팀은 일본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팀장은 현장을 순식간에 파악한 뒤 즉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A팀은 전기 차단, B팀은 가스 누출 방지, C팀은 인명 구조에 집중하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움직이세요. 한국 구조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방수 슈트를 입고 위험한 지하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물은 이미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고 전기 감전 등 위험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반면 일본 구조대원들은 여전히 현장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뭔가를 지시하면 따르기는 하지만 위험한 현장으로는 발길도 안 하더라고요. 한국팀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정말 무능력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전기가 흐르는 물속을 헤엄치며 전기가 차단되었는지 가스 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식간에 파악했고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팀의 팀장은 얼이 빠진 듯 했습니다. 이쪽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느낀 듯 했죠.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한국팀이 왔을 때 이것만큼은 한국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다른 팀들에게 지원 요청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것마저도 능숙하게 해내네요. 한국인들의 위기대처 능력을 따라갈 사람은 절대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인들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에 일본 남부 주민들이 보여준 행동과 똑같네요. 야, 여기는 비가 오면 지하에 물이 차단되게 하는 것도 없어? 물이 차는 바람에 내 폰이 망가졌잖아.
내 구찌 신발도 못 쓰게 됐어. 이 루이비통 가방 좀 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한 말 좀 할게요. 이게 무슨 개소리죠? 가지 말라는데 간 사람이 누군데 남 탓을 하느냐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자신이 누군지 아냐며 고전적인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구조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자주 겪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희에게는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히 이 한 문장을 남기고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 감정에 휘둘리면 구조를 할 수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그 누구보다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그 추악한 인간성을 보고도 평정심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데 저조차도 화가 나는 걸 참고 넘길 수 있다니 너무나 성숙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맞서 싸우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 구조에 적극적으로 굴지 않는 일본 구조대원들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의 이기적인 행동만 아니었다면 한국 구조대원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구조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줬다면 모든 일을 한국 구조대원이 맡지 않아도 되겠죠. 구조대 일이 얼마나 힘든데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 도움되지 않으면 화가 날 법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시종일관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김씨 아저씨와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먼 과거로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지금처럼 거대한 폭풍은 아니었지만 꽤 심각한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제가 있던 곳의 모습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어요. 게다가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으로 삼는 장어 양식장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당시 구조대책본부는 반복해서 경고를 하는 중이었어요. 대피 장소를 알려주는 건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절대 바다로 나가지 마십시오. 아직 위험합니다. 본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반복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출항을 금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매서운데 배를 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미친 인간들이 저희 동네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살짝 약해진 틈을 타서 두 척의 소형 어선이 구조대책본부의 눈을 피해 몰래 출항했기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구조대책본부에 계신 아버지에게 속옷을 챙겨드리러 갔다가 그 무전을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살려주세요. 배가 뒤집혔어요. 아버지는 즉시 구조선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두 척의 배에 타고 있던 어민들은 무사히 구출했지만 이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배에서 미끄러지며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파도가 거센 상황에서 구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어느새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다른 일을 위해 목숨 바쳐 구조를 하던 일을 잃었으니 저희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인재였기에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거센 바다를 뚫고 수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살아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형 장어 양식장 주인인 사토 켄지가 우리에게 다가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야?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어쩔 거야? 내 장어들 어쩔 거냐고.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김씨 가족이었거든요. 저는 왜 대뜸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가 됐든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파도에 떠내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흘러간 장어 잡겠다고 무리하게 배를 띄운 인간이 큰 소리를 내는 게 말이나 되나요?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안타까운 희생은 사토 켄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하는 동안 그는 오직 자신의 재산 피해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전혀 상관없는 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사토 켄지가 큰 소리를 내자 사토 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던 하사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이 한국인들 우리 동네에 왔을 때부터 기분 나빴다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김씨 가족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걸 보는 저조차도 당황스러웠던걸요. 사토 켄지가 한국인 가족에게 화를 낸 이유는 김씨 가족이 장어 양식장에서 일을 하다 실수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태풍 경보를 꺼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당신네가 집 지을 때 베어버린 나무 있지?
그게 우리 마음 수호신이야. 그걸 당신들이 배워버려서 이런 재해가 일어난 거라고 용왕님이 노하신 거야. 수호신은 무슨 수호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그 동네 토박입니다. 저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사토 켄지와 함께 김씨 가족을 공격하던 하사시조차도 처음 듣는 듯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대체 왜 무고한 김씨 가족에게 손가락질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이러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행동을 덮기 위해서였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태풍이 올 리 없었고, 그러면 내 장어들이 사라지지도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갈 일도 없었겠지?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김씨 가족을 쳐다보는 사토 켄지의 모습이 마치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누군가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지는 못할 망정. 김씨 가족에게 그 책임을 돌리다니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씨 가족들은 이런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늘 성실한 분이셨어요. 김씨 아저씨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 이곳에 머무는 분이셨는데 곧 떠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고요. 개인주의 사회인 일본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런 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비난을 하다니, 게다가 그곳에 집을 지은 건 김씨 아저씨네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은 외지인이었죠. 그러니까 수호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나무도 같은 일본인이 베어낸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호신은 무슨 수호신. 대대로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그딴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네.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마당에 뭐, 수호신? 그러나 사토 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저기 제 방 너머로 가봐. 우리 이웃이 저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네가 집주인한테 나무를 베어달라고 한 건지 누가 알아? 너희가 떳떳하다면 용왕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겠지. 이게 무슨 억지스러운 말입니까? 21세기에 이딴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다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면 말을 안 합니다. 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본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사람들도 그를 좋아했죠.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저는 사토 켄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을 넘어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마주한 듯 했습니다. 제 방 너머에는 급격한 물살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저곳으로 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김씨 아저씨가 이 무례한 일본인들의 턱을 날려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사토 켄지와 하사시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군가가 귀한 아들을, 소중한 친구를 잃은 사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네요. 저를 탓하고 싶다면 탓하세요. 하지만 그의 용맹함을 기리고 추모한 뒤에 하세요. 김씨 아저씨가 처음 보여주는 눈빛으로 기선제압을 하니 공기의 흐름이 바뀌더군요. 사토 켄지는 마치 사나운 맹수를 만난 것 마냥 몸을 움츠리더니 어깨를 좁히고 하사시와 함께 쑥덕거렸습니다. 정말 찌질해 보이더군요. 저는 김씨 아저씨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으면 분노할 법도 한데 김씨 아저씨는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하고 유가족들과 그들의 친구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었는데 누군가는 진짜 어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존경심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씨 아저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사토 켄지가 저런 인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 사람의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어린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괜히 어른들 사이에 껴서 못 볼 것을 봤구나. 사람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야. 네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김씨 아저씨처럼 성숙한 어른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롤모델이 김씨 아저씨라는 것을 보면 알만하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길을 걷다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온 놈 말이야.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놈 편을 들잖아. 내가 이곳에서 산 지가 몇 년인데 그딴 외지인 편을 들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학살? 그때는 몰랐는데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은폐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사토 켄지가 한 말에 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는 나오지도 않아서 외국 자료들을 번역해가며 겨우 이해했어요.
1923년 일본 도쿄 간토 지방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선에서 온 이들이 불을 지르고 테러를 준비하며 약탈을 일삼고 있다며 조선인을 만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선인들을 제압하라고 했다고 정부가 나서서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엄청난 수의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그때의 기억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당국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사토 켄지가 언급한 학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인간이 맞기는 한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후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한국에게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말로 하지도 못할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태어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부채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구조 작업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사죄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김씨 아저씨에게 찾아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죄했어요.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놀라운 말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사쿠라, 이렇게 사과해 주어서 고맙구나. 우리는 일본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마저 미워하지 않아. 그저 과거를 은폐하고 숨기려 하는 정부와 극우주의 세력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싸우는 것뿐이지. 사토 켄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한두 명 본 게 아니지만 너처럼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은 처음이란다. 너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고맙다. 어떻게 제게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김씨 아저씨의 말이 끝난 뒤에야 고개를 들어 김씨 아저씨를 올려볼 수 있었고 아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아마 아저씨는 일본에 살면서 여러 수모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사토 켄지 같은 사람이 많았던 거겠죠. 그런 아저씨에게 제 사과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저씨를 향한 존경이 한국 구조대에게도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이고 일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갔을 당시 한국 구조대를 의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알죠. 한국의 기술력을 말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의 구조대는 인성도 남다르고 기술력도 뛰어났습니다. 이성적인 상황이 된다면 이성적인 면모를 발휘했고 임산부를 도울 때는 인류애를 발휘했죠. 저는 그 모습에서 김씨 아저씨의 모습을 떠올렸고 이것이 한국인들의 진면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때 한국 구조대원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가지고 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풍의 영향에서 불안할 때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죠. 모두가 포기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냈던 한국의 구조대원처럼 말입니다. 저는 부디 일본 구조대원들과 시민들이 한국 구조대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구조대의 기술력과 태도를 배우는 것만이 일본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제 사과뿐이지만 그럼에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사연 여기까지인데요. 참 충격적이란 생각이 드네요. 일본인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국가를 이렇게 폭로하듯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 구조대원분들 정말 멋지신 분들이죠. 늘 자랑스럽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날이 부쩍 차가워졌어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럼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